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내 손에 들린 차가운 스마트폰을 보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기억을 되감았다. 우리들의 천국의 첫 균열이 생겼던 그 순간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불과 1년 전, 우리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 서 있었다. 우리의 3주년 기념 여행이었다. 석양이 바다를 오렌지빛으로 물들일 때 지연은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오빠, 영원히 사랑할게. 세상 끝까지 함께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고 나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맹세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삶의 기반이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삶.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햇살은 영원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은 항상 나를 향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가끔 그녀의 입가에 떠오르는 알 수 없는 미소는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내가 누구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야. 여자들끼리 할 얘기는 따로 있잖아. 그 가벼운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아서 지연이 지금 씻고 있어라고 말해주려 했다. 내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순간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지연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와 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맹수에게 먹이를 빼앗긴 듯한 원초적인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그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봐? 프라이버시도 없어. 그녀의 적반하장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잠만 자는 차가운 방이 되었다. 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등을 돌렸다. 오늘 너무 피곤해.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았어. 그녀의 변명은 점점 더 성의 없어지고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거짓말이 되어갔다. 나는 내 집에서 유령처럼 겉돌았다.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만 결코 닿을 수는 없었다. 그 고립감은 끔찍했다. 몇 주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지연아,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 간절한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경멸하듯 쳐다봤다. 또 그 소리야. 오빠는 너무 예민해. 그 병적인 의심이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녀는 나를 병적인 의처증 환자로 몰아갔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녀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 것 같았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정말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논리에 휘말려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어둠 속에서 수만 가지 의심이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입맛을 잃어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 속에는 퀭한 눈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악성 종양이었고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고통과 혼란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의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다. 어느 날 밤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밀을 품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녀가 내게 진실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심은 섰다. 그날 밤 지연이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사냥을 시작했다. 내 집에서 도둑이 된 기분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첫 번째 수색은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되었다. 한밤중 나는 내 아내의 삶에 침입한 도둑이 되었다. 지연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나는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갈비뼈를 부술 것만 같았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갤러리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까지. 나는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손가락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과의 시시콜콜한 대화, 쇼핑 목록, 귀여운 고양이 영상들. 내가 의심했던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래, 내가 미쳤던 거야. 내가 그녀를 못 믿고 병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던 거야. 그녀를 의심한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죄책감이 목을 졸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다. 안도감의 표면 아래에서 내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무언가 더 있어. 그 목소리는 끈질겼고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대체 어디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지? 그때였다. 뇌리를 스치는 차가운 섬광. 마치 얼음 조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관 옆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가 부딪히며 희미한 금속성을 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엘리베이터의 희미한 불빛만이 나를 지하 주차장으로 이끌었다. 텅 빈 주차장은 거대한 무덤 같았다. 내 발소리만이 콘크리트 바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타박, 타박.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박동 소리 같았다. 우리 차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나는 강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삑.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다. 차 안은 지연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가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냄새였다.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글로브 박스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등록증, 보험 서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몇 개. 아무것도 없었다. 좌석 및 문 쪽 수납 공간, 선바이저 뒤까지. 허탕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내 손이 운전석 아래 바닥 매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손끝에 닿았다. 직사각형의 익숙하지만 낯선 감촉. 나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기종의 검은색 스마트폰.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온 판도라의 상자처럼 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은 멈췄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한 배경으로 변했다. 오직 나와 이 작은 기계만이 존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고 나를 맞이한 것은 복잡한 패턴의 잠금 화면이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9개의 점들이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연결된 암호. 그녀의 지문도 내 지문도 아니었다. 완벽한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굳게 닫힌 문이었다.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 전화기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내 모든 의심과 불안, 고통이 틀리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잔인한 증거였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 모든 변명, 나를 미친놈으로 몰아갔던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기계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소리도 없이 처참하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충격과 고통의 파도가 휩쓸고 간 후 내 안에는 기이할 정도의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슬픔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한 지독한 분노의 시작이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쥔 채 소리 없이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제 이 지옥의 뚜껑을 열 차례였다. 이튿날 나는 내 자신의 지옥을 열기 위해 낯선 이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 판도라의 상자는 복잡한 패턴으로 잠겨 있었고 나에게는 그것을 열 힘이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용산의 허름한 뒷골목에 있는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아냈다. 온갖 낡은 부품과 전선이 얽혀있는 어둡고 축축한 가게였다. 젊은 기술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2시간 후에 오라고 했다. 그 2시간이 마치 두세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연인들은 웃고 떠들었고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 모든 평범한 풍경이 내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세상과 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이 생긴 기분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나는 다시 그 가게로 향했다. 기술자는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다 됐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는 내 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내 무너진 세상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이 더러운 비밀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집이 아닌 차갑고 비인격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딸깍.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수천 개의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다. 숨이 멎었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지연이,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낯선 호텔방, 낯선 해변, 낯선 차 안에서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적 없었던 뜨거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은 메시지 폴더였다. 수천 개의 대화가 끝없이 펼쳐졌다.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어젯밤은 정말 최고였어. 꿈만 같아.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바보 같아. 역겹도록 달콤한 단어들이 독처럼 내 혈관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슬픔을 넘어선 고통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내 차갑고 명료한 분노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복수. 나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프린터를 켰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세계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윙, 찰칵. 프린터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들의 미러와 외설적인 사진들을 뱉어냈다. A사 용지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갔다. 한 장 한 장이 우리 결혼 생활에 관해 밝히는 못이었다. 나는 메토디컬하게, 기계적으로 증거들을 정리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는 전쟁이었다. 모든 증거를 인쇄하고 나서야 나는 마지막 남은 의문을 마주했다. 대체 그 남자는 누구인가? 나는 연락처 파일을 열었다. 수십 개의 이름들을 스크롤해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서진이 형. 언낫. 그 이름은 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서진. 박서진.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주고 힘들 때마다 술잔을 기울여주던 형제 같은 친구.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순간 모든 기억들이 독처럼 변질되어 나를 덮쳤다. 결혼식 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민준아, 너 정말 운 좋은 놈이다. 지연씨는 천사야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 우리 집 식탁에 앉아 농담을 던지며 유쾌하게 웃던 그의 모습. 내가 지연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힘내라, 친구야라며 위로하던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기만이었다. 나는 늑대를 내 집에 들인 것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안방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다 마침내 폭발했다. 으아. 나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단단한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에 금이 갔다. 사무실 전체가 내 분노의 진동으로 울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칵. 굳게 잠겨있던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보온 도시락을 손에 들고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가장한 채 그녀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오빠, 야근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나는 지연의 순진한 눈을 쳐다보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가.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혼자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는 아군이 필요했다. 이 끔찍한 짐을 나눠 짊어질 사람,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복수의 지도를 그려줄 사람. 사무실에 홀로 남아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인생에서 배신자 박서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하준이었다. 하준아, 나다. 지금 당장 좀 봐야겠다. 급한 일이야. 내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채 딱딱하게 울렸다. 하준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약속 장소를 정했다. 우리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늘 가던 조용한 몰트바에서 만났다. 나는 두꺼운 증거 서류철을 들고 먼저 도착해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2잔 비웠다. 잠시 후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툭 던졌다. 하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해갔다. 놀라움, 혼란, 역겨움, 그리고 마침내 이글거리는 분노.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려다 간신히 참는 듯 이를 악물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지연이가, 서진이 그 새끼랑.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 번째 스마트폰, 그 안에 역겨운 대화들, 그리고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남자의 배신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하준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살인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맹수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그 개자식. 내가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아 앉혔다. 아니, 하준아. 주먹은 쓰는 게 아니야. 그런 놈들한테는 더러운 피 묻힐 가치도 없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아주 철저하고 합법적인 계획. 내 차가운 목소리에 하준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는 진짜 친구가 있었다. 다음날 나는 하준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강남에서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냉혹하고 승률이 높은 사람이었다. 통유리로 된 그의 사무실은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차갑고 날카롭게 정돈되어 있었다. 잘 차려입은 변호사는 나를 훑어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는 긴 말 없이 밤새 정리한 증거자료 바인더를 그의 고급스러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인더를 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감탄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는 만년필로 메시지 하나를 툭툭 건드렸다. 민준 씨, 이 메시지 날짜 보십시오. 두 분 결혼식 날짜보다 3달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최근에 시작된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당신이 그녀와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도 그들은 당신 뒤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더 얻어맞은 기분. 배신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변호사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등바디에 몸을 깊게 기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처럼 증거 바인더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걸로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멸전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당신 아내는 이 결혼에서 빈손으로, 아니 빚만 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올 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등줄기가 꼿꼿이 펴지는 것을 느꼈다. 밖은 여전히 같은 세상이었지만 이제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아, 그리고 민준 씨. 박서진 씨의 약혼녀에게도 연락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그녀 역시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아주 귀중한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스 게임이었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말을 활용해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스마트폰을 들어 소희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스 게임이었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말을 활용해야 했다. 나는 곧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하준을 통해 알아낸 박서진의 약혼녀 소희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씨. 저는 박서진 씨 지인인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진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삼청동 카페에서 뵐까요? 그녀의 문자에서는 아무런 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곧 남편이 될 남자의 지인을 만나는 예의 바른 약혼녀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음날 약속 장소인 삼청동의 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나는 쓴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을 보며 그녀를 기다렸다. 곧이어 카페 문이 열리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소희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파스텔톤의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행복한 예비 신부의 설렘이 가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서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에 심장이 찔리는 듯했다. 이토록 해맑은 사람의 세상에 내가 곧 폭풍을 몰고 갈 것이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동정이 아닌 정의의 문제였다. 네, 반갑습니다. 소희씨.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갔다. 그녀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행복한 미래 계획을 듣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소희씨,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박서진 씨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진 오빠가, 왜요?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어제 변호사에게 받은 증거 자료의 사본이었다.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서 툭 하고 멈추는 소리가 카페의 나른한 공기를 갈랐다. 박서진 씨는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요. 소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서류철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농담이시죠? 오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길수록 그녀의 숨소리는 가빠졌다. 역겨운 메시지들, 다정한 연인처럼 찍은 사진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벌인 추악한 행각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잘게 떨며 붉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눈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명보다 더 가슴 아팠다. 한참 후 그녀는 넉나간 사람처럼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설렘과 행복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이걸 왜 저에게?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소희 씨도 피해자입니다. 내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너질 듯한 몸으로 증거 서류철을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서두르는 바람에 가방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부서진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한 사람의 인생이 박살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연민과 함께 잔인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때 내 발치에 떨어진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종이 조각. 나는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지연의 사무실로, 그것도 가장 바쁜 업무 시간 중에 배달되었다. 체스판의 말은 움직였다. 이제 내가 일으킨 폭풍이 몰아치기를 기다릴 차례였다. 궁지에 몰리면 천사도 악마가 된다고 했던가? 하지만 내 안에는 단 한 번도 천사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을 위해 철저히 대비했다. 현관과 복도를 비추는 보안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하준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와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그리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요함 속에서 폭풍의 눈을 기다렸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저녁 8시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지연의 얼굴이 떠 있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민준, 이 개새끼야.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나는 태블릿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내가 알던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내는 없었다. 머리를 산발하고 눈이 뒤집힌 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괴물만이 존재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당장 문 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소리 없는 흑백 영화를 보듯 그녀의 발악을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저것이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내가 그동안 속아왔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진 진짜 김지연의 얼굴. 소란이 10분쯤 이어졌을 때 하준과 그의 아내 민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민서는 지연과도 친했기에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지연아, 왜 이래?
진정해.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민서가 걱정스럽게 지연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연에게 그 손길은 동정이 아닌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서의 손을 뿌리쳤다. 너까지 왜 이래? 너도 저 새끼랑 한패야. 다 똑같은 것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를 경악하게 한 일이 벌어졌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연의 손이 민서의 뺨을 후려쳤다. 민서는 충격으로 비틀거렸고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것이 마지막 선이었다. 하준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경찰은 5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그리고 놀라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악을 쓰던 지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로 돌변했다.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 사람이 저 문 뒤에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가리켰다. 경찰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현장을 살폈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여자, 뺨을 감싸진 또 다른 여자,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든 남자. 모든 정황은 문 뒤에 있는 나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계십니까? 문 좀 열어보시죠. 경찰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 중 한 명이 나를 제압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내 손에 들린 태블릿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나는 방금 전까지 녹화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했다. 태블릿의 작은 화면 속에서 조금 전의 지옥도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던 모습,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그리고 민서의 뺨을 후려치던 결정적인 순간까지. 영상을 보던 경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었다. 영상이 끝나자 한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연기를 계속하던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경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지연 씨. 공공장소소란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철컥. 아이. 은색 수갑이 방금 전까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자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끔찍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전투는 길거리가 아닌 말 한마디가 칼보다 날카로운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며칠 후 나와 내 변호사는 약속된 조정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고층 회의실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잠시 후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지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도도하고 우아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띠에 숨겨진 불안과 도끼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기름진 머리에 오만한 미소를 띤 전형적인 삼류였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지연의 변호사가 팔짱을 끼고 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당신들의 제안이 뭡니까?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내 변호사는 대답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묵직한 증거 바인더를 집어들어 광택이 나는 긴 테이블을 미끄러뜨려 그들 앞으로 보냈다. 투. 바인더가 그들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제안은 이 안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칼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첫째, 두 사람의 장기적이고 악의적인 불륜 관계에 대한 물증입니다. 저희는 그 관계가 두 분의 결혼식 날짜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둘째, 며칠 전 아파트 복도에서 김지연 씨가 벌인 소란 및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제 의뢰인의 친구 아내를 폭행한 명백한 증거죠. 아시다시피 이건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연의 변호사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셋째, 박서진 씨의 전 약혼녀이신 김소희 씨의 증인 진술서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민준 씨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그리고 김지연 씨와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연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고, 지연은 이제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변호사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그는 얇은 서류 한 장을 바인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래서 저희의 제안은 이겁니다. 김지연 씨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이 결혼에 가지고 왔던 것만 가지고 조용히 떠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체크메이트. 지연의 모든 오만과 위선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내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려 했다. 나는 회의 내내 닫고 있던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내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용서.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당신은 그 말을 할 자격을 아주 오래전에 잃었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 서명해. 내 단호한 말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변호사가 체념한 듯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이혼 합의서와 펜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의 거친 흐느낌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얀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펜을 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이 위로 펜촉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아원. 그것은 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그녀의 세상이 끝장나는 소리였다. 서명을 마친 지연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처럼 허둥지둥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쾅. 서우즈. 문이 닫히자 텅 빈 공간에 나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의 공허함이 아니었다. 새로운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한 공허함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파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주머니 속에 소희 씨가 떨어뜨렸던 작은 쪽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닫히자 텅 빈 공간에 나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의 공허함이 아니었다. 새로운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한 공허함이었다. 나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주머니 속에 잠들어 있던 소희 씨의 작은 쪽지를 기억해냈다. 나는 넓고 휑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들었다.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이번 주말로 예약된 강릉의 한 고급 리조트 로맨틱 커플 여행 패키지 예약 확인증. 그리고 그 아래 내 눈을 사로잡은 결제 정보. 마지막 모욕. 마지막 발악. 그들은 내 돈으로 자신들의 밀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헛웃음만 터뜨렸다. 그들의 뻔뻔함과 치졸함이 이제는 우습기까지 했다. 이 전쟁은 끝났다. 이 종이 조각은 더 이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나는 라이터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리고 영수증의 한쪽 끝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오그라들며 검게 변해갔다. 그들의 이름과 위선적인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까만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마지막 제한중까지 방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내 과거를 위한 작은 장례식이었다. 그 불꽃은 내 안의 마지막 미련까지 태워버린 듯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지연의 마지막 흔적들을 담기 시작했다. 화장대 위에 남겨진 쓰다만 향수, 침대 협탁의 책 한 권, 그리고 벽에서 떼어낸 우리의 웨딩 사진. 슬프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깨끗하게 보관하여 더 이상 내 현재를 좀먹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것이었다. 드르륵.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일을 마치고 나니 깊은 피로감과 함께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거실의 큰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짙은 남색의 하늘이 보라색으로, 그리고 다시 오렌지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길고 길었던 나의 싸움을 되돌아보았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냉철한 계획의 시간들. 나는 몇 달 전에 상처 입고 부서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생존자였다. 나는 내 존엄성을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너무나 아픈 교훈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결국 대가를 치른 것은 그들이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배신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겁니다.